용기 있는 사람만이 케이크를 살 수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바로 다회용 용기를 가져온 고객에게만 케이크를 파는 카페, 얼서스 이야기인데요. 지구를 생각하는 카페, 용기와 텀블러가 없다면 테이크아웃이 불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쿠팡, 뚝딱컴, 배달민족 등 많은 기업에서 친환경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기업 경영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포장과 배송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개인들만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른 움직임일까요? 아니요. 지금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움직임입니다. 오늘은 바로 화제의 키워드 ESG 경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센텐스 KMAC 박예진입니다. ESG 경영이 그래서 뭐냐고요? 기업을 둘러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고려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세 가지 측면을 말합니다. 기업의 환경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건전한 지배구조까지. 바로 기업은 건전한 지배구조 아래에서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ESG 경영은 지속가능 경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과연 ESG가 긍정적이기만 한 신호일까요? 예를 들어 영국은 저탄소 경제 성장률을 매년 11%로 예측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경제 성장률의 4배로 이 점을 잘 이용한다면 기업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량을 그만큼 감축해야 한다면 석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석유 매장량의 3분의 1은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어야 하죠. 이는 석유 회사의 시가총액의 약 5분의 1이나 증발하는 격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화석연료에 관련된 업종의 투자를 주저하게 되고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이자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업에게는 양날의 검인 셈이죠. ESG 경영으로의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수준입니다. 이건 급성장 수준도 아니에요. 이미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비즈니스 관련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경영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 중 매출 상위 250대 기업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 결과만 봐도 ESG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은 2011년 20%에서 지난해 90%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탄소 네거티브를 선언하며 2050년까지 창립 이후 배출한 탄소를 모두 상쇄시킬 것이다 발표했고, 제너럴 모터스도 2035년까지 화석연료 차량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투자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을 운용 중인 미국 블랙록은 화석연료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25%를 초과하는 기업들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죠. 그럼 우리나라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대표적으로 SK그룹은 국내 최초 아리백에 가입하며 2050년까지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KB금융그룹은 KB그린웨이 2030으로 2030년까지 KB금융그룹의 탄소 배출량을 25%로 감축하고 ESG 상품, 투자, 대출 규모를 50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LG전자를 한번 볼까요? LG전자의 경우 2019년 5월 업계 최초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감축 기술에 대한 투자와 상세 배출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일 ESG 경영을 시작한다는 기사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폭발적이라는 표현이 딱이죠? ESG 경영은 단지 환경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SKENS는 건강한 지역 경제를 만들기 위해 로컬라이즈 군산이라는 지역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인재 발굴과 신규 일자리 창출 유도, 소셜벤처 자생을 돕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같은 증권거래소는 지난해 12월 여성 1인과 소수인종 또는 성적 소수자 1인을 이사회에 포함시키는 상장 요건을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상장사와 자본 총계 2조 원 이상의 금융회사는 이사회를 같은 성으로만 구성할 수 없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것.
대체 ESG 경영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걸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첫째, 재무적 가치만큼이나 비재무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단순히 비주주 가치의 확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주주 가치의 확대를 추구하면서 주주 가치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야만 합니다. 둘째, 결과와 임팩트 중심의 역방향 사고가 필요합니다. 먼저 기업은 과거의 이익창출센터 개념에서 벗어나 가치창출센터 개념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산출물의 결과뿐만 아니라 주변에 끼치는 임팩트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자동차 회사를 예로 들어보면 과거에는 전기자동차의 생산 원가나 생산 대수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전기차 생산으로 인한 CO2 절감과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측정과 성과평가입니다. 측정할 수 없다면 개선할 수 없다. 바로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의 말입니다. 비재무적인 가치 역시 측정이 되어야만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측정과 성과평가는 ESG 경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매우 긴급히 요구되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요. 하버드대에선 이미 세라페임 교수를 중심으로 임팩트 가중회계가 시도되고 있고 기업들도 IVR, VBA 등을 창설해 임팩트 계량화 방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 성과와 ESG 성과가 총 인센티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직원이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사회의 역할입니다. 러셀 인베스트먼트가 전 세계 400명의 자산운용가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ESG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바로 지배구조였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놀랍지 않습니다. 바로 올바른 ESG 경영을 위해서는 기업 정점에 있는 이사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이사회 구성원이 아직도 ESG 경영에 무관심하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사회가 의무적으로 ESG를 실행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ESG는 단순히 베풀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기업이 되기 위한 홍보용 이미지도 아니죠. 적자 생존이라는 말처럼 이제 기업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지속 성장을 위한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도태되는 기업이 될 것인가? 이제 ESG 경영은 기업 생존과 성장의 기로에서 여러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스테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요.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가능성 더하기 인플루언서, 그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로 일하고 있는 신지현입니다. 여러분한테 문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풀어보세요. 시골 마을에 공장이 있었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장 폐기물로 인해서 호수가 오염되고 생명체들이 하나 둘 죽어갑니다. 그렇다고 공장이 문을 닫는다면 마을 사람들이 실업자가 돼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이런 문제와 마주쳤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를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왜 ESG 경영을 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환경운동가 데이비드 브로어가 한 말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죽은 행성에서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 이제 ESG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집중했었던 것에서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까지 보는 것입니다. 2019년 8월에 미국의 기업 CEO들이 181명이 모여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했어요. 이들은 1997년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주 이익 추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랬던 CEO들이 22년이 지난
2019년에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 즉 고객, 임직원, 정부, 시민단체, 지역사회 등을 위한 가치 창출을 기업의 목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제 이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던 기업들도 환경과 사회 그리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지 않은 비즈니스 이익 추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해관계자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해관계자라는 것은 기업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집단을 말하죠. ESG를 이끄는 6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주. ESG가 돈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엑슨모빌 아시죠? 석유왕 록펠러가 창시한 기업으로 전 세계적인 영향을 가진 미국의 석유 회사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 이 석유 회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엑슨모빌 주주총회에서 탈화석 연료 가속화를 주장하는 행동주의 펀드 엔진 넘버원에서 이사 자리 3석을 내준 것입니다. 행동주의 펀드 엔진 넘버원의 지분은 겨우 0.02%, 실제 영향력이 크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탈화석 연료 가속화, 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석유를 그만 쓰고 친환경 연료를 개발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기업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사 자리를 엔진 넘버원에게 내주고 재생가능 에너지 사업 전환의 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배경이 있죠. 엑슨모빌 최대 주주인 블랙록과 미국 3대 연기금이 엔진 넘버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호주의 광산 기업으로 세계 2위 업체인 리오틴토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기업은 2020년에 철광석 광산 확장을 위해서 호주 서부에 4만 6천 년 된 원주민 유적지를 파괴했는데요. 결국 같은 해에 9월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유적지를 파괴를 감행했었던 CEO가 경질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주주 행동주의가 더 중요해진 이유는요. 국민연금을 포함한 유니버설 오너들, 즉 한 나라 전체 업종에 주식을 보유한 거대한 기관 투자자들이 ESG를 선언하면서 기업의 변화를 촉구하게 된 영향이 큽니다. 회사에 다니는 임직원들도 이해관계자죠. 놀라운 것은 임직원들의 목소리입니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 잘 아시죠? 기후 정의를 위한 아마존 직원들이라는 이름으로 직원 수천 명이 연대를 했어요. 아마존의 탄소 중립 목표가 기후 위기 해결에 충분치 않다면서 7,500명이 넘는 아마존 직원들이 실명으로 서명을 하고 거리에 나서서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아마존은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탄소 중립 넷제로를 예정보다 10년이나 앞당겨서 204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소비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돈줄, 혼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적극적인 구매, 불매 행위로 의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2020년에 노란색 스팸 플라스틱 뚜껑 반납운동이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스팸 뚜껑을 모아서 CJ제일제당에 보내기도 했는데요. 소비자들이 행동으로 해당 기업은 2020년 추석 선물 세트부터 뚜껑을 순차적으로 없애기로 결정을 해서요. 최근에 스팸을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플라스틱 노란 뚜껑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협력사입니다. 최근 ESG 경영과 관련해서 다양한 협력 모델이 나오고 있어요. 슈퍼빈이라고 하는 자원순환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페트병을 인공지능이 분류해서 고급 플라스틱 재료로 만들어서 순환 경제를 만드는 스타트업이에요. 그런데 이 슈퍼빈이 롯데그룹과 협업을 했습니다. 롯데지주는 페트병 회수와 재활용 인프라 도입을 위한 상생협력기부 9억 원을 자원순환 스타트업인 슈퍼빈한테 지원을 했어요. 슈퍼빈은 이 기금으로 페트병 회수 로봇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페트병을 수거하는 원료화 작업을 담당을 했습니다. 페트병 회수는 롯데마트와 세븐일레븐이 맡고 롯데케미컬에서는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친환경 제품으로 생산했습니다. 실제로 플라스틱 자원 선순환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작된 운동화가 롯데 신동민 회장님이 신고 나오셔서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협력사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력과 환경이나 사회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대기업을 자문하는 소셜벤처나 대기업과 손잡는 스타트업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공시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공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ESG 관련 지표와 수치들이 기업이나 기관마다 모두 다르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지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전체에는 ESG 관련 규제가 2010년에 비해서 현재 한 5배 정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정부기관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비영리 기관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2021년 5월에 세계 최대 정유기업, 거의 공룡기업이죠. 로열 더치쉘에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9년 대비해서 45%나 감축해라 라고 하는 네덜란드 법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쨌기에 이런 거대한 공룡기업에 법원 명령이 떨어지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그린피스, 지구의 친구들 등등 7개 국제환경단체가 네덜란드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제소를 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친구들은 이번 승소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다. 법원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파리 기후협정을 준수하도록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국제적 비영리 기관은 그들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환경오염, 공급망의 투명성, 인권 침해 등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감시하고 기업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맨 처음에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만든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자녀가 다니는 사립학교 에드 아스트라에서 학생들에게 낸 질문이에요. 정답이 없는 세상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환경은 더 빠른 속도로 망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ESG라는 용어로 정의된 인류의 과제들을 기업 경영 관점으로 제대로 풀어내지 않는다면 인류의 당면한 과제는 ESG가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용어로 끊임없이 우리 앞에 등장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죽은 행성에서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로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근 자연재해는 물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보다 강화되었죠. 더불어 ESG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ESG의 개념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입니다. ESG에서 E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들에는 기후변화 및 탄소 배출, 대기 및 수질오염, 생물의 다양성, 물 부족, 폐기물 관리, 동식물 보호, 토지 이용, 에너지 사용, 원자재 채굴, 환경 관련 법 규제 위험, 재활용 등이 있습니다. 기업이 친환경적인 생산, 판매, 경영을 전개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에 큰 도움이 되겠죠? S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들에는 고객 만족,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성별 및 다양성, 직원 참여, 인권, 노동 기준 등이 있습니다. 사회 책임이 투자에 있어 중요한 이유는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이윤 획득이 가능한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사회적 책임 경영은 단순한 기부 활동이 아닌 기업이 활동하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G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들에는 이사회 구성, 감사위원회 구조, 부패 정도, 임원 성과, 보상 및 정치 기부금과 내부 고발자 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3가지 주요 요인이죠. 다시 말해 ESG 투자는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이며 지배구조가 바람직한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투자하는 기업을 선택할 때 이윤 창출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평가하기에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도 볼 수 있지요.